5살 아들에게 잠자리를 봐주는데 아이가 침대 밑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엄마 출장 갈 때마다 다솜이모는 왜 여기서 나와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는 비밀리에 확인 작업을 마친 뒤 한 가지 일을 실행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구급차 세대가 늘어서면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지방 공장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회사 차를 타고 신도시의 집 앞에 도착했다. 손목시계는 막 저녁 9시를 넘기고 있었다. 나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차에서 내리며 짐을 들어주겠다는 운전기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 드물게 찾아온 고요한 밤 공기를 혼자 만끽하고 싶었다. 나는 우리 집 앞에 섰다. 우리 부부가 8년간 꼬박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장만한 4층짜리 네오클래식 양식의 타운하우스였다. 2층 침실 창문 커튼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에 지난 3일간 신약 생산 라인을 감독하느라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다. 대형 제약회사의 R&D 팀장이라는 안정적인 커리어, 유망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늠름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나는 열쇠를 꽂고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문을 열었다. 1층 거실은 고요했고 어항의 푸른 조명만이 벽에 일렁이며 얼룩덜룩한 빛의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남편의 고향 후배라는 가사 도우미 다솜이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린 후 벌써 자기 방으로 들어갔나 보다. 나는 나무 계단을 소리 없이 올랐다. 남편의 서재를 지나칠 때 보니 문틈으로 아직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남편 박지우는 여전히 일하는 중이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뒷모습은 진지하고 근엄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 애쓰는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방해하지 않고 아들이 있는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아이는 커다란 침대 한가운데 몸을 웅크리고 누워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고 낡아서 해진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새 것으로 바꿔주려 해도 아이는 한사코 이 인형만 고집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시원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로 올라가 아들 곁에 누웠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씻기 전에 잠시 눈을 붙일 생각이었다. 그때 아들 하준이가 몸을 뒤척였다. 크고 까만 눈이 동그랗게 뜨여 나를 깜빡이며 쳐다봤다. 아이는 깊이 잠들지 않았거나 내 몸에서 전해진 서늘한 기운에 놀라 깬 모양이었다. 하준이는 눈을 비비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셨어요?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응, 엄마 왔어. 우리 하준이 계속 자렴. 아이는 바로 눈을 감지 않고 잠시 조용히 누워 어둠 속 허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러다 갑자기 나를 향해 돌아 누우며 침대 시트가 길게 늘어져 완전히 가려진 침대 밑을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들의 순진한 질문이 고요한 공간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 다솜이모는 왜 엄마가 출장 갈 때마다 저기서 나와요? 나는 망연자실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되물었다. 하준아, 뭐라고? 다솜 이모가 어쨌다고? 아마 꿈꾼 거겠지. 이렇게 좁은 침대 밑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 하준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5살 아이의 얼굴에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듯 이상하리만치 진지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아이는 내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누가 들을세라 속삭였다. 꿈 아니에요. 다솜이모가 저 밑에서 나와서 아빠랑 병원놀이 했어요. 아빠가 이건 어른들의 비밀놀이라서 엄마한테 말하면 도깨비가 잡아간다고 했어요.
귀가 윙윙 울렸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아들의 말에서 비롯된 끔찍한 메아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병원놀이, 비밀놀이.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뇌를 찔렀다. 고통이 극심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흑단 원목 침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 침대는 2년 전 지훈이 기어코 바꾸자고 주장했던 것이었다. 낡은 침대가 풍수에도 좋지 않고 내 척추 건강에도 해롭다는 이유로 그는 직접 주문하고 설치기사가 오는 것까지 감독하며 이 침대가 얼마나 견고하고 품격 있는지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 침대는 바닥에 딱 붙는 박스형 디자인으로 사방이 막혀 있었다. 너무 무거워서 청소를 위해 옮기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그저 휴대용 청소기로 틈새를 청소하는 게 전부였다. 막연하지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침대 시트가 갓 세탁한 것처럼 빳빳했고 섬유 유연제 냄새가 평소보다 유독 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마치 다른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처럼 내가 갑자기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움찔거리며 시선을 피하던 다솜이의 눈빛. 그리고 매일 밤 서재에서 바쁘게 일하던 모범적인 남편 지훈의 모습까지. 설마 내가 매일 밤 잠드는 이 안락한 매트리스 바로 밑에 한 여성에게 가장 신성한 행복의 공간에 이토록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말인가. 나는 피곤함에 다시 잠이 든 아들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이불 끝을 꽉 움켜쥐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지난 8년간의 습관처럼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깊이 잠든 척하며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썼다. 어둠 속에서 그가 내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 맞추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잘 자, 내 사랑. 예전 같았으면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겠지만 지금 그 말은 소름 끼치도록 역겹고 가식적으로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환절기 때문에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로 회사에 병가를 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이마를 짚어보고 이것저것 당부한 뒤에야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했다. 다솜이도 재빨리 하준이의 아침을 챙겨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다솜이의 오토바이 소리가 철문 뒤로 완전히 사라지자 집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침실 문을 잠갔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나는 질투에 눈이 멀어 증거도 없이 남편에게 따지거나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는 그런 유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연구실에서 가져온 전문가용 가방을 뒤져 휴대용 자외선 손전등과 소형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다. 이것들은 내가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이나 생물학적 흔적을 검사할 때 주로 사용하던 장비였다. 나는 위풍당당한 흑단 침대 모서리를 따라 자외선 손전등을 비추기 시작했다. 보라색 빛이 번쩍이는 바니시층을 훑고 나무의 결 하나하나를 비췄다. 침대의 세면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구석지고 관찰하기 어려운 침대, 머리맡, 벽과 맞닿은 부분에 빛을 비췄을 때 나는 마루 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매우 가늘고 일정한 흔적, 마치 무거운 물체가 정해진 궤도를 따라 반복적으로 마찰하며 생긴 자국 같았다. 나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침대 밑 공간을 스캔했다. 화면에는 주변 바닥과 미세하게 다른 온도 분포가 나타났다. 이는 아래에 빈 공간이나 공기의 흐름이 있음을 시사했다. 직감적으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를 꺼냈다. 끝에 아주 작은 카메라가 달린 긴 케이블로 가장 좁은 틈새까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장비였다. 나는 육안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는 침대 깔판과 침대 프레임 사이에 아주 작은 틈새로 카메라 헤드를 밀어 넣었다. 카메라와 연결된 스마트폰 화면에 어둠 속 희미하고 흐릿한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카메라 헤드에 내장된 LED 조명을 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아야만 했다. 두꺼운 매트리스와 고급스러운 곡선형 깔판 시스템 아래에는 평범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극도로 정교하게 설치된 번쩍이는 유압식 리프트 시스템이 있었다. 침대 밑 바닥의 일부가 교묘하게 절단되어 자동 승강 장치 위에 놓여 있었다. 정확한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침대 깔판과 이 가짜 바닥 전체가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층으로 곧장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드러내는 구조였다. 나는 이 집의 구조를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다. 우리 부부의 마스터 침실 바로 아래에는 지훈이 와인 저장고라고 부르던 작은 방이 있었다. 그는 와인은 온도와 습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방음 처리를 하고 지문인식 잠금 장치를 설치한 뒤 열쇠를 따로 보관했다.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와인을 망친다는 이유였다. 나는 카메라 케이블을 조작해 가짜 바닥 틈새로 더 깊이 밀어넣어 아래층 방을 엿보려고 애썼다. LED 조명이 방 한 구석을 비췄다. 와인 선반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와인색 실크 시트가 깔린 더블 침대, 벨벳으로 감싼 섹스 체어, 그리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뜯어진 콘돔 포장지와 기괴한 성인용품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더러운 불륜의 증거들이 아니었다. 카메라가 테이블 위를 훑다가 마시다만 와인병 옆에 무질서하게 놓인 서류 뭉치에 멈췄다. 이미지가 약간 흐릿했지만 나는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익숙한 로고와 계약서 첫 장에 굵게 인쇄된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피보험자 이수연. 귀가 윙윙거리고 등골을 따라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이수연은 내 이름이었다. 왜 내 생명보험 계약서가 이 비밀스러운 타락의 공간에 있으며 나는 왜 이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것일까? 나는 카메라를 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 프레임에 등을 기댔다. 이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행복을 키우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자를 집어삼키려는 어두운 음모를 감추고 있는 관뚜껑이었다. 육체적 배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지우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내 목숨이 그저 졸조 하나에 불과한 체스 게임을. 나는 식탁에 앉아 지훈이 하준이를 위해 정성껏 사과를 깎아주는 모습을 지켜봤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이 그의 얼굴에 쏟아져 한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높은 콧대와 깊은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여전했다. 밖에서는 위험 있는 대표이사, 집에서는 모범적인 아버지. 만약 내시경 카메라와 침대 밑의 추악한 광경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계속 믿고 있었을 것이다. 지훈이 내 쪽으로 돌아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신선한 우유의 고소한 향이 퍼졌다. 그는 예전에는 항상 나를 안심시켰던 그 미소로 웃었다. 지금은 어째서 그 미소가 수술용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 여보, 뜨거울 때 마셔.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서 친구가 선물해준 야생 벌꿀을 좀 탔어. 신경 안정에 좋대. 나는 우유잔을 받아들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지만 마음속은 오들오들 떨렸다. 신경 안정에 좋다. 그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옅은 수증기 너머로 지훈을 훔쳐봤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눈초리는 내가 그 희고 탁한 액체를 삼키기를 기다리며 곁눈질하고 있었다. 나는 자그한 모금을 마시는 척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고 마른 기침을 몇 번 했다. 어머, 너무 뜨겁네. 불어서 마시는 걸 깜빡했어. 여보, 휴지 좀 갖다 줄래요? 하준이가 사과를 옷에 흘렸네. 지우는 서둘러 몸을 돌려 부엌 선반 쪽으로 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재빨리 우유의 대부분을 테이블 밑에 미리 뚜껑을 열어둔 개인용 보온병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마치 한숨에 다 마신 것처럼 입가를 급히 닦았다. 지훈이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에 우유 잔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그는 잔을 보고는 은밀한 만족감이 스치는 눈빛을 보이고는 다시 아들과 놀아주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나는 그 소중한 우유 샘플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조용히 택시를 잡아 회사로 향했다. R.D 팀장으로서 나는 개인 열쇠가 있었고 언제든 실험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실험실의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우유를 시험관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시작했다. 조용한 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돌 실험대 가장자리를 꽉 붙잡게 만들었다. 야생 벌꿀 따위는 없었다. 대신 그 안에는 리스페리돈이 들어있었다. 조현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정신병 약물이었고 그 양은 극도로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정상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무기력, 기억력 감퇴, 손발 떨림, 감정 조절 장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었다. 나는 최근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 맞췄다. 내가 열쇠를 자주 잊어버렸던 일들, 하준이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냈던 순간들, 끊임없이 느끼던 만성 피로. 이 모든 것이 업무 스트레스나 나이 탓이 아니었다. 나는 매일 밤 내 곁에서 잠드는 남편에 의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지난주 우연히 엿들었던 지훈의 은밀한 통화가 떠올랐다. 그는 만기가 돌아온 은행 대출과 해안가에 묶여버린 몇 필지의 땅 때문에 초조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의 무역회사는 속빈 강정이었다. 그는 무리한 투기성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내 명의의 바이오 기술 특허가 그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 서명 없이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내가 민사상 행위 능력을 상실한 사람, 즉 미친 아내, 정신 나간 엄마가 되어야만 했다. 그의 계획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것이었다. 일요일, 지우는 다솜이를 데리고 대형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신선식품을 사오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오늘이 그가 몰래 예약한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솜이의 뱃속 아이가 필요했다. 아마도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은 뒤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준비일 것이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나는 엄마가 집안 대청소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하준이를 외할머니 댁에 보냈다. 집이 완전히 비자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지상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숨겨진 침실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침대에 슬라이딩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다. 비밀 통로의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내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좁은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더없이 단호했다. 방은 내가 카메라를 통해 봤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직접 이곳에 서 있으니 숨막히는 역겨움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가짜 와인 선반 뒤 두드렸을 때 통통하고 속이 빈 소리가 나는 나무 벽면을 발견했다. 나무판을 뜯어내자 벽 안에 숨겨진 작은 전자식 금고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실험실에서 일한 경험 덕분에 흔적을 찾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매끄러운 표면의 지문을 찾는데 사용되는 형광 분말 한 병과 휴대용 자외선 손전등을 꺼냈다. 숫자 키패드 위에 가루를 살짝 뿌린 뒤 방에 불을 끄고 자외선 손전등을 켰다. 어둠 속에서 4개의 숫자 1, 2, 0, 5 위의 가루가 가장 선명하게 달라붙어 도깨비 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12월 5일, 우리의 결혼기념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밀폐된 지하실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부부의 가장 신성한 기념일을 배신의 비밀을 잠그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는 수만 개의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보다 더 잔인했다. 삑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현금도 값비싼 보석도 없었다. 오직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살인적인 이자율의 사채 계약서, 총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나와 하준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담보대출 서류에도 내 서명이 위조되어 은행에 제출된 상태였고 대출 실행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맨 밑에는 내 청춘의 5년을 바쳐 연구한 정신적 자식, 바이오 기술 특허권 양도 계약서가 있었다. 양수인은 우리 그룹과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인 경쟁 제약사였다. 지우는 나를 팔아넘겼다.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지성, 땀, 눈물, 그리고 커리어까지 자신의 어리석은 야망을 위한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그는 나를 젖소처럼 여겨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낸 뒤 도살장으로 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금고 문을 닫을 때 나는 남편을 믿고 사랑했던 과거의 연약한 여자는 이 지하실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음을 느꼈다. 그곳을 나올 때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이수연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아이를 지켜야 하는 엄마였고 내 명예를 지켜야 하는 과학자였다. 나는 월요일 아침 일찍 실험실로 돌아왔지만 평소처럼 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공식, 응징의 공식만이 존재했다. 나는 식물 표본 저장 캐비닛을 열어 자연 발생 자극, 물질 연구를 위해 수집해 두었던 벨벳콩, 무추나, 피아르인즈, 솜털이 담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 솜털에는 세로토닌과 단백질 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아주 적은 양이라도 피부에 닿으면, 특히 땀이나 높은 온도로 모공이 열렸을 때 미친 듯한 가려움을 유발한다. 긁으면 긁을수록 퍼져나가고 마치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피부 밑을 물어뜯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나는 조심스럽게 추출하고 정제하여 색도 냄새도 없는 초미세 불활성 분말과 섞었다. 현미경으로 보니 이 미세한 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 보였다. 나는 완성된 제품을 작은 후추통에 담고 향신료라는 라벨을 붙여 가방에 넣었다. 그 다음으로는 캡사이신 정유를 묽게 희석한 용액을 추가로 만들었다. 매운 냄새는 제거하고 눈과 코의 점막에 가볍지만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특성만 남겼다. 나는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랑의 보금자리 안에서 극심한 불쾌감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싶었다. 점심시간, 다솜이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하고 지훈이 아직 퇴근하지 않은 틈을 타 나는 다시 비밀 지하실로 잠입했다. 나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그 가려운 가루를 와인색 침대 시트 위에 뿌렸다. 특히 베개와 침대 중앙 부분에 집중적으로. 매끄러운 분말 입자는 천의 섬유 속으로 사라져 육안으로는 전혀 알아챌 수 없었다. 나는 문손잡이, 침대 옆 스탠드 조명 스위치에도 약간을 묻혔다. 그들의 은밀한 순간의 손이 반드시 닿을 곳들이었다. 그 다음 나는 방구석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필터 덮개를 열고 희석한 캡사이신 용액을 골고루 뿌렸다. 에어컨이 작동하면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을 따갑게 하고 계속 재채기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매운 분자들이 퍼져나갈 것이었다. 모든 작업을 마친 뒤 나는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침실로 올라와 비밀 통로를 닫았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붉은 립스틱을 덧칠했다. 사람들은 종종 화학약품을 다루는 여자들은 무미건조하고 온종일 시험관과 데이터만 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독약과 치료제가 때로는 사용량과 목적에 따라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지우는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와 그의 내연녀의 쾌락적인 삶을 끝나지 않는 가려운 악몽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틀 후 나의 생화학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다솜이가 계속해서 몸을 뒤틀고 손을 몰래 목과 팔 쪽으로 가져가 긁는 것을 목격했다. 식당 에어컨이 24도로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녀가 소박한 척하며 즐겨 입던 개량 한복 아래로 붉은 반점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생선조림 한 조각을 지훈의 밥그릇에 놓아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선은 다솜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다솜씨,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요? 환절기 알레르기인가? 요즘 채소에 이상한 벌레가 많다던데. 다솜이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식탁에 떨어뜨리며 더듬거렸다. 아니에요, 사모님. 그냥 주방이 너무 더워서 조금 가려운 것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여자가 주인의 남편과 몰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성병에 걸리는 것이었고 민감한 부위의 가려움증은 그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었다. 옆에 앉은 지훈의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눈을 비볐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는 연신 재채기를 해대며 코맹맹이 소리로 불평했다. 우리 집 에어컨이 왜 이러지? 1층만 내려오면 눈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비밀 지하실에 대해 말실수를 할 뻔했다. 나는 순진한 척하며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당신이 컴퓨터를 너무 오래 봐서 그래요. 내일 기사님 불러서 에어컨 전체 점검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여보, 다솜씨가 계속 긁는 걸 보니 혹시 피부병 같은 거 옮은 거 아닐까요? 집에 어린아이도 있는데 하준이한테 옮기면 큰일이잖아요. 옮는다는 나의 말은 하나의 화살로 두 마리 새를 잡는 격이었다. 지우는 즉시 식사를 멈추고 의심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다솜이를 쳐다봤다. 그는 이기적이고 의심이 많은 인간이었다. 분명 그는 이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내연녀가 겉모습처럼 깨끗한지 아니면 시골에서 무슨 병이라도 옮아와 자신에게 전염시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을 것이었다. 다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었다. 그녀는 관계가 발각될까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그녀가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움은 불길처럼 더 넓고 격렬하게 번져나갔다. 그날 밤 나는 CCTV를 통해 다솜이가 잠 못 이루고 침대 위에서 계속 뒹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지우는 내 옆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한숨만 내쉬었고 이따금 벌떡 일어나 안약을 넣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배신자들의 벅벅 긁는 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아주 가벼운 전주곡일 뿐이야.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의심은 그 어떤 화학물질보다 더 유독했다. 그리고 나는 그 의심의 씨앗이 가시 돋친 나무로 자라나 그들의 부정한 관계를 산산조각 낼 때까지 물을 줄 것이었다. 그날 밤 지훈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열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1층 침실에서 전송된 영상에는 다솜이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과 팔을 긁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든 채 화면을 계속해서 스크롤했고 푸른 액정 불빛이 그녀의 불안한 얼굴을 비추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학식이 짧고 겁이 많은 다솜이 같은 여자에게 인터넷은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몇 달 전부터 공들여 만들어둔 한 여성 전용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짜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내 닉네임은 김 박사였다.
프로필 사진은 약탕기 옆에서 진맥을 짚는 손 이미지로 신뢰감과 신비감을 동시에 풍겼다. 아니나 다를까 비밀 상담 게시판에 10분 전에 막 올라온 새로운 글이 있었다. 익명의 계정이었지만 서툰 문장과 특징적인 맞춤법 오류를 보고 나는 단번에 다솜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박사님, 며칠 전부터 온몸이 가려운데 긁을수록 더 따가워요. 혹시 남자한테서 옮는 병인가요? 그리고 제 남편이 요즘 기운도 없고 피곤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마치 세상 물정에 통달한 노련한 의사인 척 첫 번째 답글을 달기 시작했다. 나는 댓글을 달았다. 안녕하세요. 가려움증은 혈시에 열이 많고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 사기세치가 침입하여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경우 피로가 잦고 식은땀을 흘린다면 신양허, 신영치, 즉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이 곧 꺼지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한의학적인 용어는 경제적 의지처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다솜이의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불과 몇 분 후 내게 개인 쪽지가 도착했다. 다솜이는 절박한 어조로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는 못 가겠어요. 혹시 좋은 약 있으신가요? 얼마든지 살게요.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내 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녀를 약 15분간 애타게 기다리게 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병이 마음에 있다면 마음부터 치료하고 병이 몸에 있다면 약초를 써야지요. 저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다만 인연이 있는 자에게 길을 알려줄 뿐. 그대의 가려움증은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약초, 목욕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남편의 일은 그 나이대 남자들은 업무 스트레스가 크고 부부관계가 불규칙하여 기력이 쇠한 것이니 뿌리부터 보양해야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솜이는 황급히 네네 하고 답했다. 그녀는 지훈이 요즘 부쩍 짜증을 내고 밤에 잠을 설치며 잠자리도 형식적으로 끝낸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지훈의 피로가 빚더미의 압박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결정적인 한 문장을 입력했다. 가장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내게는 황룡환 원론관이라는 비방약이 있어. 허약 체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여 남성을 다시 젊어지게 하고 호랑이처럼 강하게 만들어주지. 하지만 이 약은 약성이 매우 강하니 신중하고 꾸준하게 사용해야 하오. 시험해 보겠소? 화면 너머 나는 다솜이가 환하게 밝아진 얼굴로 즉시 답장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네,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순진한 여자는 자신이 곧 받게 될 황룡환이 두 배신자를 혼미의 세계로 보내는 편도 티켓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솜이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후 나는 그녀에게 보약 제조법을 보내주었다. 다솜이는 한의사의 말을 맹신하며 순순히 따랐다. 그녀는 몰래 약재를 사서 가루로 빻은 뒤 지훈이 밤늦게까지 일한다며 특별히 끓여주던 한방 보양탕에 섞었다. 나는 CCTV를 통해 다솜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 그릇을 들고 와인 저장고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늙음을 되돌리는 성수생애를 왕에게 바치는 듯 환희에 차 있었다. 지우는 탕그릇을 받아들고 후루룩 마시며 요즘 다솜이의 요리 솜씨가 늘었고 자신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며 칭찬했다. 그는 그 달콤한 탕 한 숟갈 한 숟갈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보약을 먹은 지 이틀 만에 지훈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사 중에 젓가락을 자주 떨어뜨렸고 눈은 흐릿했으며 가끔 누가 부르는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 번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나는 깜짝 놀란 척하며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여보, 왜 그래요? 혈압이 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혈압계 가져올까요? 지우는 내 손을 뿌리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래. 시끄럽게 하지 마. 머리 아파. 그는 혈액에서 이상한 성분이 나올까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편 다솜이는 애인의 이상 증세를 보면서도 잠자리에서는 더 강해진 모습, 약물의 초기 흥분 부작용 때문을 보고는 김 박사의 신통력을 더욱 맹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연신 감사 메시지를 보내며 약의 양을 늘려도 되는지 묻기까지 했다. 나는 차갑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과속은 금물. 하지만 그를 더 꽉 잡고 싶다면 아침에도 복용시켜 보시오. 다솜이의 무지와 탐욕은 내가 그 배신자 남자의 목숨을 겨누기 위해 빌린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만기가 돌아오는 빚과 특허 구매자의 압박으로 인해 지우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다. 그는 내가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는 증명서가 하루빨리 필요했다. 나는 그가 매일 밤 우유에 타는 하얀 가루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알아차렸다. 이전처럼 전부 버리는 대신 나는 아주 소량만 마시기로 결정했다. 눈빛에 약간의 흐릿함을 만들되 이성의 끈은 놓지 않을 만큼만. 나는 이제 이 희비극의 무대에 내가 직접 올라가 그가 가장 기대하는 역할, 즉 미친 아내를 연기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기회는 토요일 저녁, 지훈이 중요한 사업, 파트너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찾아왔다. 그들은 투자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지훈은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이용해 흔들리는 자신의 신뢰도를 다지려 했다. 저녁 식사는 정성껏 준비되었다. 다솜이는 산의 진미를 나르느라 분주했다. 나는 짙은 녹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한 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나는 현숙하고 말수가 적으며 남편의 이야기에 가끔 미소로 화답하는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하지만 술기운이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을 때 나는 연기에 돌입했다. 다솜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리탕을 식탁에 놓았을 때 나는 갑자기 그녀를 쏘아보더니 탕그릇을 마치 끔찍한 것을 본 듯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탕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다. 피야, 왜 피가 있어? 나 죽이려는 거지. 침대 밑에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이 올라와서 탕에 독을 탔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파트너의 아내는 숟가락을 바닥에 쨍하고 떨어뜨렸다. 지우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황급히 일어나 내 어깨를 붙잡았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당혹감이 역력한 목소리였다. 수연아, 왜 그래? 피곤해서 그래. 이건 그냥 오리탕이야. 피가 어디 있어. 나는 지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와인잔이 넘어져 붉은 와인이 새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졌다. 붉은 얼룩이 정말 피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날카롭게 비명을 지른 뒤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웅크리고 몸을 떨었다. 나 잡지 마. 나한테 주사 놓지 마. 하준아, 엄마 좀 구해줘. 아빠는 악마야. 거실에서 놀고 있던 하준이가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듣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나를 꼭 껴안았다. 아들이 겁에 질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나는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나는 아들을 살짝 밀어내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하준이 아니야. 넌 누구야? 저리 가. 지우는 재빨리 하준이를 안아 다솜이에게 넘겨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한 뒤 손님들에게 불행한 남편의 극도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해명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산후 우울증이 재발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업무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망상 증세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노력 중인데 파트너는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안 됐구먼, 박 사장.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부인이 저러니 어서 부인 데리고 올라가서 쉬게 하게. 사업 얘기는 다음에 하지. 침실 문이 닫히자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나를 보며 입가에 계산적인 미소를 반쯤 머금었다. 그는 내가 정말로 미쳤다고 생각했고 오늘의 이 소동은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정장을 차려입었다. 하지만 회사에 가는 대신 몸보신을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했다.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초점 없이 흐릿했고 길 잃은 아이처럼 아들의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지우는 나를 부축해 차로 데려갔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한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차는 유명한 종합병원이 아닌 외곽의 조용한 골목으로 향했다. 덕안 신경정신과 의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개인 병원 앞에 차가 멈췄다. 우리를 맞이한 의사는 머리가 벗겨지고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만 눈은 장사꾼처럼 교활하게 번뜩였다. 지우는 그와 이미 아는 사이인 듯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지우는 진료실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를 올려놓고는 아내의 병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솜이가 몰래 찍어둔 어젯밤 내가 난동을 부리는 영상을 의사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내가 헛소리를 하고 건망증이 심하며 심지어 아들을 해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온갖 거짓말을 덧붙였다. 의사는 전문가인 척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몇 가지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머릿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나요? 나는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다고 중얼거리며 가끔 침대 밑사람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그는 뇌파 검사나 전문적인 심리 테스트도 하지 않았다. 단 15분간의 형식적인 질문 끝에 그는 진단서에 서명을 갈겼다. 악필이었지만 잔인하기 짝이 없는 진단명이었다. 급성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행동, 통제, 능력, 상실, 입원 치료 및 특별 후견인 지정 요망. 진단서를 손에 쥔 지우는 더이 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의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어린아이를 달래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봤지.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아프대 약 먹어야 낫는데 착하게 약 잘 먹으면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나는 의사가 건네주는 알록달록한 약병을 받아들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 진단서는 그에게는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통행증이겠지만 나에게는 그와 저 비양심적인 의사 사이의 추악한 결탁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내가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서를 손에 넣은 날부터 다솜이는 시골뜨기 같던 소심한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진 듯했다. 그녀는 이 집을 마치 미래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활보했다. 그 거만하면서도 어색한 태도는 보기만 해도 역겨웠다. 지훈이 없고 내가 약에 취해 깊이 잠든 척하고 있을 때면 다솜이는 보란듯이 내 옷장을 열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몸에 대보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아끼던 와인색 립스틱을 꺼내 갈라진 입술에 덕지덕지 바르며 평생 흉내낼 수도 없을 우아한 분위기를 흉내내려고 애썼다. 다솜이의 오만함은 하준이를 훈육하는 데까지 개입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날 하준이가 실수로 거실의 고급 가죽 소파에 오렌지 주스를 쏟았다. 예전 같았으면 다솜이는 허둥지둥 달려와 닦고 아이를 달랬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허리에 손을 얹고
내 아들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소파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엄마가 미쳤으니 너도 따라서 집안을 망가뜨릴 셈이야? 아이는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더듬더듬 사과했다. 나는 침실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당장 달려나가 저 뻔뻔한 여자의 뺨을 때리고 싶었고 내 아들에게 악담을 퍼붓는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이 내 발을 붙잡았다. 지금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지금까지의 모든 인내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그녀의 오만함이 한계까지 부풀어 오르도록 내버려 둬야 했다. 너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작은 바늘 하나에 터져버리도록. 나는 눈물을 안으로 삼키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 빛 장부에 새겨 넣었다. 다솜이가 기고만장해질수록 지훈의 경계심은 느슨해졌다. 그는 매일같이 흐리멍덩하고 넋이 나간 나를 보고 안심했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서재에서 내연녀와 희희낙낙했다. 그는 그 치명적인 방심이 자신의 목줄을 죄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계속해서 미친 아내 역할을 했다. 가끔씩 까르르 웃거나 이유 없이 흐느껴 울면서 다솜이가 나를 더욱 멸시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나를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물 좀 떠다 줘요. 아주머니, 길 막히니까 저리 좀 비켜요. 나는 텅 빈 눈으로 묵묵히 그녀의 말을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제3자의 오만함은 이 악마 같은 연합의 자멸 과정을 가속하는 완벽한 촉매제였다. 성을 무너뜨리려면 밖에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춧돌 하나를 빼내면 된다. 가장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핏줄에 집착하는 지훈 같은 남자에게 그 주춧돌은 바로 자존심과 혈통이었다. 나는 지훈이 항상 하준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들이 자신의 완벽한 복제품이자 대를 이을 후계자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내를 배신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배신당하거나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인간이었다. 여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의 지나친 자신감이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었다. 지훈이 다솜이를 데리고 지하실 아지트에 놓을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간 틈을 타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대학 시절 갈고 닦은 포토샵 실력을 이용해 원자폭탄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예전에 협력했던 적이 있는 한 권위 있는 유전자 검사 센터의 결과지 샘플을 스캔한 뒤 내용을 수정했다. 부, 이름 박지훈, 자, 즈, 이름 박하준, 결론, 친자 관계 성립하지 않음. 나는 센터장의 붉은 직인과 서명까지 세심하게 위조하고 진짜처럼 보이도록 약간 누런빛이 도는 두꺼운 A사 용지에 인쇄했다. 손에 든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어떤 독약보다 더 끔찍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처럼 잠들기 전 30분 정도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읽고 있던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에게는 참으로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나는 그가 읽던 페이지 사이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몰래 끼워 넣고 그가 손을 뻗으면 바로 종이가 떨어질 만한 각도로 침대 머리맡 테이블 위에 책을 다시 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침대에 누워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오한이 온 것처럼 몸을 떨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밤 10시 30분쯤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침대로 올라왔다. 그는 잠을 청하기 위해 책을 집어들었다. 두꺼운 이불 아래에서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죽음 같은 정적이 방을 감쌌다. 나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이불 틈으로 아주 작게 눈을 떠 그를 관찰했다. 지훈의 손이 멈추는 것이 보였다. A사 용지가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는 종이를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아함에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극도의 경악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침대 스탠드를 환하게 켜고 종이를 눈앞에 바싹 갖다 대며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새하얗게 질렸고 급기야 분노로 시퍼렇게 변했다. 그의 숨소리가 대장간의 풀무소리처럼 거칠고 무거워졌다. 폭탄은 터졌다. 야수 같은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지우는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을 난폭하게 걷어내고 내 잠옷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이 미친년아, 당장 안 일어나. 일어나. 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멍한 척 흐릿한 눈으로 그를 보며 더듬거렸다. 여보, 왜 나한테 소리 질러요? 나 자고 있었는데, 하준이는요?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 얼굴에 들이밀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거 봐. 이게 뭔지 설명해봐. 하준이 누구 자식이야. 내가 8년 동안 너희 모자를 먹여 살렸는데 감히 내 머리에 뿔을 달아? 그는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다. 통쾌함만이 느껴졌다. 이 육체적 고통은 그가 내게 안겨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서를 비는 울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의 순진무구한 울음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하준이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아니지. 친절한 옆집 아저씨 아들이에요. 나는 해에 웃으며 초점 없는 눈으로 말했다. 당신 출장 갔을 때 수도 고쳐주러 자주 오던 그 아저씨요. 엄청 착해요. 사탕도 주고 돈도 줬어요. 내가 지어낸 순진한 거짓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지우는 정말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지적이고 단정했던 아내가 이렇게 저속한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현숙했던 아내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지고 남편이 일하러 간 틈을 타 바람을 피운 뻔뻔하고 문란한 여자만이 남았다. 그는 내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려다 멈칫했다. 그는 나를 침대 위로 거칠게 밀치고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욕설을 중얼거렸다. 그는 내가 출장을 갔던 때, 자신이 집을 비웠던 때, 그리고 내가 그에게 쌀쌀맞게 굴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과거의 모든 것이 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죄를 감추기 위해 미친 척을 하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으로 정말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어느 쪽이든 성공한 남자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다. 지훈의 분노는 나에게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병적인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8년간 함께한 학식과 지위를 갖춘 아내조차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면 시골 출신에 배운 것 없는 가사 도우미 다솜이가 정숙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다솜이가 평소보다 시장에 오래 다녀왔던 일, 혼자 스마트폰을 보며 희죽거리던 모습들을 떠올렸다. 그의 타고난 의심 많은 성격과 내가 다솜이를 통해 먹인 약의 부작용이 합쳐져 그는 극심한 망상에 빠지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다솜이는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들고 방으로 올라왔다.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는 거실 소파에 험상궂은 얼굴로 앉아있는 지훈을 보고 좋은 소식으로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 했다. 그녀는 죽이 담긴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지훈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왜 그래요? 아주머니 때문에 화내지 마요. 미친 사람인데 뭘 신경 써요. 오빠 기분 좋아질 소식 있는데.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으며 교태로운 눈빛을 보냈다. 저 생리가 2주나 늦었어요.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 나왔어요. 우리 아들 생겼나 봐요. 오빠. 다솜이는 지훈이 기뻐하며 자신을 끌어안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뜨거운 숯을 만진 듯 손을 확 빼더니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임신? 내 애가 확실해. 그의 질문은 다소미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전 오빠밖에 없는데 계속 이 집에만 있었잖아요. 닥쳐. 지우는 소리치며 뜨거운 죽이 담긴 쟁반을 바닥으로 엎어버렸다. 내 마누라도 나만 사랑한다고 맹세했어. 그러고는 남의 자식을 낳았다고. 너희 여자들은 다 똑같은 거짓말쟁이야. 그는 일어나 다소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처럼 젊고 예쁜 애가 한창 좋을 나이에 나 같은 늙은 놈이랑 이 집에 처박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너도 나를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지. 다소미는 울며불며 온갖 맹세를 했지만 지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소미의 가방을 뒤지고 그녀의 핸드폰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애인이 발기부전이라고 하소연한 글을 보자 그의 머릿속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그는 핸드폰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다. 잘났어. 아주. 인터넷에 내가 발기부전이라고 떠들고 다녀? 어디 네가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보자. 그는 다소미를 향해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오후에 당장 양수 검사에서 DNA 검사해. 만약 내 애가 아니면 넌 길바닥으로 내쫓길 줄 알아. 고향 가서 우리나 키우라고. 다소미는 엎질러진 죽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왜 모든 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뒤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 역전의 희망은 싹 트자마자 차가운 물벼락을 맞고 얼어붙었다. 그동안 나는 2층 계단에 앉아 곰 인형을 껴안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막장 드라마를 조용히 관람하고 있었다. 다소미는 경악하며 그를 올려다봤다. 그녀는 학식이 짧아도 임신 초기에 양수 검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유산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 아기가 너무 작아요, 오빠.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다소미가 더듬거리며 애원했다. 지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와인 캐비닛으로 가독한 술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들통날까봐 무서운 거겠지. 똑똑히 들어도 내가 2번 다시 너희 같은 것들한테 놀아날 바보인 줄 알아.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나의 고통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던 두 배신자가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지은이 그 잔인한 검사를 위해 아는 의사가 있는 개인 병원으로 다소미를 질질 끌고 간 틈을 타 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아 강남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카페로 향했다. 내가 만나기로 한 사람은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의 노련한 팀장이 된 현우였다. 현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빙빙 돌리지 않고 작은 검은색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내가 그동안 수집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사채 계약서부터 지훈이 파트너와 자산은닉 및 유령보험 계약을 통한 자금 세탁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까지. 현우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수많은 데이터 파일을 훑어보는 그의 짙은 눈썹이 찌푸려졌다. 화면에서 나온 빛이 그의 심각한 얼굴을 비췄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우는 안경을 벗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이 경제범죄 증거들은 아주 확실해. 이 정도 금액과 수법이면 사기, 횡령,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해.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네가 말한 독살 및 살인 미수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부족해. 네가 분석한 약물 샘플이나 그 침대는 정황 증거일 뿐이야. 변호사가 그가 자가 치료 목적으로
약을 샀다고 주장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어. 나는 손에 든 따뜻한 물잔을 꽉 쥐었다. 온기가 나를 진정시키는 듯했다. 나는 현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법은 추론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했다. 나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현우를 보았다. 알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수사팀을 준비해줘. 24시간 안에 네가 필요한 걸 넘겨줄게. 그놈과 그 내연녀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을. 현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수연아,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너무 위험하게 굴지 마. 그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슬펐지만 결의에 찬 미소였다. 위험한 짓이 아니야. 그냥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돌려주는 것뿐이야. 나를 믿어줘. 이 연극에는 결말이 필요하고 그 결말은 내가 쓸 거야. 나는 현우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오늘 밤의 계획을 상세히 속삭였다. 계획을 다 들은 현우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힘을 실어주려는 듯 내 손을 한번 꽉 잡았다. 알았어. 너희 집 근처에 팀원들을 배치해 놓을게. 신호만 주면 바로 진입할 거야. 절대로 조심해야 해. 계속 연락하고. 카페를 나서자 서울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안개 같은 비가 머리카락에 내려앉아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이상하리만치 맑아졌다. 나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고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와 내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그 차가운 저택으로 돌아가며 속으로 다짐했다. 박지훈, 당신은 평생을 계산하며 살았겠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 폭탄의 위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폭탄을 만든 사람이라는 걸. 지훈과 다솜이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암울했다. 다솜이는 힘겹게 걸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손으로 아랫배를 감싸고 있었다. 양수 검사가 순탄치 않았거나 적어도 그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말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 그는 신속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결과가 이 집에서 다솜이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내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본 그는 충혈된 눈을 들어 나를 쳐다봤다. 혐오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평소의 광기 어린 모습과는 달리 오늘 나는 단순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지훈 앞으로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더듬거리거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맑았다. 지훈은 약간 놀란 듯 술잔을 내려놓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야? 그가 비꼬는 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 지었다. 원장님이 처방해준 약을 며칠 먹었더니 머리가 많이 맑아졌어요. 많은 것들이 기억났고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잠시 멈춰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 근육이 약간 풀리는 것을 보고 결정타를 날렸다. 이혼에 동의할게요.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 뜻대로 요양원에 들어갈게요.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해줘요. 아름다운 작별 인사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하준이가 부모가 서로 증오하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지우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몰랐다. 그는 강압적인 수단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의 의심은 절반으로 줄고 그 자리를 거대한 재산이 곧 자기 것이 된다는 미친 듯한 희열이 채웠다. 그는 승리의 미소를 애써 감추며 한숨을 쉬는 척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네. 나도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니야. 다 당신 병 때문에. 알았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준비해. 다솜이더러 도우라고 할게. 저녁 식사는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식탁 위에는 지훈이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나는 식탁머리에 앉아 지훈과 하준이에게 음식을 덜어주었다. 마치 어떤 배신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한 몸짓이었다. 다솜이는 곁에 어색하게 서서 마지못해 시중드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나를 두려움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쳐다봤다. 지우는 맛있게 식사했다. 아마도 심리적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른 승리의 축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이 먹어요. 이 갈비찜은 오후부터 재워둔 거예요. 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오물거렸다. 응, 오랜만에 당신이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렸네. 요양원 가서도 병 잘 고쳐. 하준이 데리고 자주 면회 갈게. 나는 미소 지었다.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 나는 설거지를 했다. 그의 기분은 눈에 띄게 들떠 있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내일 아침 이혼 및 재산 양도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감춰주었다. 다 마치고 나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다. 나를 본 지우는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나왔다. 고급 유리잔에 담긴 신선한 오렌지 주스는 얇게 썬 오렌지 조각으로 장식되어 매우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기운 차리게 마셔. 방금 내가 직접 짠 거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비타민도 좀 탔어. 지훈이 내게 주스를 건넸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잔인한 재촉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주스에 비타민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가 치사량만큼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한 잔은 나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할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나더라도 영혼 없는 시체처럼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일 것이었다. 그는 오늘 밤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랐고 더 나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위장할 현장을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주스잔을 받아들었다. 그 차가움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진한 오렌지 향이 다른 모든 맛을 감추고 있었다. 나는 눈을 들어 지훈을 보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지훈 씨,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도 나와 결혼했을까요? 지훈은 순간 움찔하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빨리 마시고 잠이나 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한 모금을 크게 머금었지만 삼키지 않았다. 입안에 그대로 머금었다. 약의 쓴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나 속이 안 좋아. 나는 입을 막고 1층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 문을 쾅 닫고 잠갔다. 나는 변기에 오렌지 주스를 뱉어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물을 세게 내렸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입을 헹구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다. 내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원피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현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물고기 그물에 걸림. 15분 후 작전 개시. 밖에서 지훈이 문을 두드렸다. 수연아, 왜 그래? 문 열어. 나는 일부러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내며 약에 취한 사람처럼 힘없고 어눌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 너무 어지러워요. 여기서 좀 누워 있어야겠어. 들어오지 마요. 지우는 내 혀 꼬부라진 목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안심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약효 한 번 빠르군. 귀찮게 안 하고 저기서 뻗어 있으니 차라리 잘 됐지.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그가 다솜이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저 여자 약에 취했어. 여보, 지하실로 내려가자. 오늘은 크게 축하해야지. 내일이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테니까. 지하실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마치 내 손으로 과거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8년의 청춘, 달콤했던 추억과 쓰라린 치욕 모두가 이제 저 두꺼운 나무문 뒤에 갇혔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차가운 지하실 문 위에 얹혀 있었고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쾌락의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천국이 지옥과 얇은 마룻바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여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킨 뒤 벽에 걸린 유화 뒤에 숨겨진 스마트홈 시스템 제어판으로 다가갔다. 내 떨리는 손가락이 유압 시스템의 주 전원 스위치에 닿았다. 스위치를 힘껏 내렸다. 웅 하는 작은 모터 소리가 배섰다. 이는 리프트가 완전히 비활성화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그 지하실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열 수 없는 밀폐된 상자가 되었다. 나는 가방에서 며칠 전 공들여 회로를 개조해둔 환기 시스템 리모컨을 꺼냈다.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는 대신 이 고출력 환풍기는 내가 환기구에 미리 설치해둔 특수 압축가스통에서 연기를 역으로 빨아들일 것이었다. 그것은 화재처럼 보이지만 질식사는 유발하지 않는 차가운 이산화탄소와 약간의 식물성 최루 가스 혼합물이었다. 나는 시작 버튼을 눌렀다.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악마의 한숨 소리 같았다. 나는 차갑고 탁한 흰 연기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아래의 호화로운 방을 서서히 뒤덮는 광경을 상상했다. 향수와 욕망으로 이미 답답했던 그 좁은 공간은 이제 더욱 숨막히게 변할 것이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열기와는 대조적이었다. 나는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가로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이 쓸쓸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훈 씨, 당신이 나를 진흙탕에 처박으려 했으니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산채로 묻히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해줄게. 나는 침실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하실 카메라와 연결된 태블릿 PC 화면을 켰다. 전송된 영상은 희뿌연 연기 속에 흐릿했지만 혼란이 시작되는 모습은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지훈과 다솜이는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지하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두꺼운 나무와 견고한 강철의 무서운 침묵만이 돌아왔다. 다솜이는 섹스 체어 위에 몸을 웅크리고 목을 부여잡은 채 격렬하게 기침했다. 방 안의 산소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어폰을 통해 다솜이가 공포에 질려 목이 쉰 채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저기 방구석에 누가 서 있어요. 아주머니야. 이수연 아주머니. 그녀는 허공을 가리키며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떴다. 산소 부족과 약물에 취한 혼미한 상태에서 그녀가 항상 질투하고 두려워했던 아내의 모습이 진짜 악몽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지우는 돌아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다솜이가 더 이상 어리고 사랑스러운 내연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눈을 비비며 소리쳤다. 꺼져, 가까이 오지 마. 돈은 다 갚았잖아. 내가 너희한테 빚진 건 없어. 그는 마치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채권자들을 쫓아내려는 듯 허공의 손발을 마구 휘둘렀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져 사람의 형체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죄의 유령들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우는 테이블 다리에 걸려 바닥에 넘어졌다. 이마가 캐비닛 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기어가며 숫자와 빚 액수 그리고 자신이 사기쳤던 사람들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불지르지 마. 안 돼. 내가 그 특허 팔면 갚을 돈이 생긴다고. 나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며 한치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만을 보고 있었다. 다솜이는 복수를 두려워했고 지우는 파산과 감옥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내 등 뒤에서 그토록 떠벌렸던 진정한 사랑, 소울메이트라는 것은 이제 담배 연기처럼 덧없이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맹물의 맛은 밋밋했지만 목구멍을 넘어갈 때는 어째서인지 씁쓸했다. 생존 본능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은 인간성이 벗겨지고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동물성만 남는 순간이었다. 연기로 자욱한 지하실에서 지우는 갑자기 방독면을 발견했다. 내가 잔혹한 미끼처럼 와인 진열장 안에 일부러 남겨둔 유일한 소품이었다. 그는 달려가 팔꿈치로 유리를 깨고 방독면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다솜이도 그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녀는 달려들어 지훈의 손에서 방독면을 빼앗으려 했다. 이거 놔. 내가 네 남편이야. 네가 나한테 양보해야지. 지훈이 고함치며 다솜이의 배를 세게 찼다. 그는 한때 그토록 고대했던 후계자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다. 지금은 자신의 목숨이 최우선이었다. 다솜이는 뒤로 나자빠졌지만 손은 여전히 방독면 끈을 꽉 붙잡고 눈물로 절규했다. 이 개자식, 내 자식까지 죽일 셈이야? 이 비겁한 놈, 나랑 우리 애 지켜준다며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다. 다솜이는 울며 소리쳤다. 당신이 시켰잖아. 저 여자 미치게 약탈하고 재산 뺏으려고 연기하라고 시킨 게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날 여기다 버리고 불타 죽게 할 셈이야? 지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다솜이의 뺨을 후려쳐 입가에서 피가 흐르게 했다. 입 닥쳐, 이 탐욕스러운 년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나한테 흥분제 먹여서 네 말 듣게 조종했잖아. 네 뱃속의 애가 내 애인지는 어떻게 알아? 혹시 동네 배달부 놈의 아니야? 그들의 모든 말이 녹음 시스템을 통해 단검보다 더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지훈은 다솜이의 탐욕을 비난했고 다솜이는 지훈의 사기, 자금 세탁, 그리고 아내 살해 음모를 폭로했다. 그들은 서로를 가차없이 물어뜯으며 그동안 공들여 썼던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서로 잡아당기던 방독면은 결국 반으로 찢어져 그들의 썩어빠진 관계처럼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라이브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에는 방송 중이라는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다. 연결은 안정적이었다. 지하실 영상은 연기 때문에 약간 흐릿했지만 거친 숨소리와 저속한 욕설까지 음향은 생생했다. 이 링크는 내가 신중하게 선정한 수신자 목록에 이미 전송되었다. 내 특허를 호시탐탐 노리던 경쟁사 이 사진, 지훈이 항상 모범적인 남편 행세를 하던 명품 신도시 주민, 온라인 카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현우의 개인 이메일. 화면 속에서 지훈은 먼지와 피로 얼룩진 채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로 다솜이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했어. 이 집을 담보로 잡혔다고. 다 누구 때문에 한 짓인데. 너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죽이겠다고? 다솜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옷이 흐트러진 채 기침을 하며 절규했다. 이 사기꾼, 당신은 네 마누라도 속이고 나도 속였어. 부자라고 했잖아. 알고 보니 빚쟁이였잖아. 당신을 증오해. 나는 주민 카페 채팅창에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놀라움, 분노, 혐오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세상에, 저 사람이 박 대표라고. 끔찍하다.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일 줄이야. 사모님이 너무 불쌍하다. 악마랑 몇 년을 산 거야. 지훈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한 사업가. 행복한 가장의 이미지는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명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경쟁사는 이 광경을 보고 즉시 모든 거래를 취소할 것이고 심지어 사기 혐의로 그를 역고소할 수도 있었다. 나는 이어폰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다.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지훈 씨.
유명해지고 싶었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지. 오늘 온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될 거야. 가장 비열한 배신자의 이름으로. 컴퓨터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과 기침 소리의 혼돈 속에서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차가운 터치스크린 위로 손가락을 가볍게 스쳤다. 나는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지난 10년간 외울 정도로 익숙해진 그 번호. 한때 늦은 오후면 애타게 기다렸던 그 번호. 전화벨 소리가 연기로 자욱한 지하실의 좁은 공간에 기괴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카메라 화면을 통해 나는 지훈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을 들은 것처럼 넉나간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황과 환각 속에서 전화벨 소리는 그를 현실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구원의 소리가 되었다. 지훈은 피와 먼지로 더러워진 손으로 바닥을 더듬거리며 빛나는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그는 그것을 귀에 대고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불이 났어요. 제 아내가 미쳤어요. 집을 불태우고 있어요. 나는 침실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을 잠재웠다.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볍고 평온했지만 심장을 해부하는 수술용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여보, 지금 누구더러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의사 선생님 놀이는 재미있었어요? 전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다. 거친 숨소리와 뒤에서 들려오는 다소미의 신음소리만이 들렸다. 지훈은 내 목소리를 알아차린 듯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봐왔던 미치고 순진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8년 전에 똑똑하고 날카로웠던 수연의 목소리였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이가 딱딱 부딪혔다. 당신 약 안 마셨어? 수연아, 대체 무슨 짓이야? 문 열어. 제발 문 열어줘.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나지막이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 넓은 방에 울려 퍼졌다. 죽는 게 무서워요. 지훈 씨, 당신이 내 우유에 독을 탈 때 나도 죽는 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은 해봤어요. 당신이 그 내연녀랑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고 재산을 팔아치울 계획을 짤 때 내 기분은 생각이나 해봤냐고. 내 질문 하나하나가 산소 부족으로 마비된 그의 뇌리에 못처럼 박혔다. 그는 애원에서 협박으로 태도를 바꾸며 소리쳤다. 이 악독한 년, 너 살인하면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당장 문 열어. 나는 화면을 보았다. 그가 핸드폰을 벽에 던지려 애썼지만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연결을 끊기 전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걱정 마, 내 사랑. 나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야. 사람 안 죽여. 그냥 당신들이 서로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게 도와주는 것뿐이야.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껏 즐기시길. 나는 전화를 끊고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남겨두었다. 죽음이 임박한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화려한 가면이 벗겨지고 인간의 적나라하고 잔인한 본성만이 남았다. 15분 후 부촌의 고요함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의해 깨졌다. 경찰차와 소방차의 청적색 경광등이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대문 위로 어지럽게 번졌다. 평소에는 폐쇄적으로 살던 이웃들도 궁금증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웅성거렸다. 나는 2층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은 잔물결 하나 없는 가을 호수처럼 평온했다. 현우가 이끄는 수사팀이 철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나무 문을 내리치는 해머 소리가 쿵쿵 울리며 거짓된 제국의 종말을 알렸다. 나는 1층으로 달려내려가 철저하게 연습한 공황 상태의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현우는 나를 보고 안심시키듯 은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끝났어. 소방대원들이 내 지시에 따라 재빨리 지하실 문 위치로 접근했다. 저 아래에 제 남편과 가사도우미가 갇혔어요. 연기가 너무 심해요. 제발 그들을 구해주세요.
지하실 문이 뜯겨 열리자 사실은 차가운 냉기와 특수 효과용 연기였던 흰 연기 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산소 마스크를 쓴 소방관들이 아래로 내려갔고 불과 몇 분 후 서로를 핥히어 온몸이 긁힌 상처투성이인 채 축 늘어진 두 사람을 들쳐매고 올라왔다. 다솜이는 공포와 탈진으로 이미 기절해 있었고 지우는 약간의 의식은 남아 있었지만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아내려는 듯 허공에 손발을 휘저었다. 그 광경에 문 밖에서 구경하던 이웃들은 경악하며 입을 막았다. 주민회의 때마다 도덕적인 말을 늘어놓던 그 위험 있고 성공한 남자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야수와 다를 바 없었다.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들을 들것에 실었다. 몇몇 마음씨 좋은 이웃이 다가와 내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연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저렇게 착한 수연 씨가 저런 짐승 같은 남편을 만나다니 안 됐어. 정말 다행이야. 저런 화재였으면 모자가 다 죽을 뻔했잖아.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나는 현우가 부하들에게 현장을 통제하고 지하실에 CCTV와 컴퓨터 시스템을 증거물로 압수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지훈을 감옥으로 보낼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밤바람이 강하게 불어 매캐한 연기 냄새를 흩날렸지만 이 집에 들러붙은 추악함은 날려보내지 못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나는 침실로 돌아가 하준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저녁 초부터 내가 조심스럽게 씌워준 고가의 소음 방지 헤드폰 덕분에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균형을 되찾기 위해 아들을 가슴에 꽉 껴안았다. 하준이는 내가 맹목적인 증오의 심연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펀이었다. 나는 얇은 담요로 아이를 감싸 기자들의 플래시와 사람들의 엿보는 시선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했다. 집을 나서며 나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자의 역할을 연기했다. 머리는 일부러 약간 헝클어뜨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가로등 불빛 아래 창백했으며 눈은 충격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나를 부축하는 젊은 여경의 어깨에 완전히 기댔다.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이웃들 앞을 지나갈 때 나는 겁에 질린 아기 새처럼 여경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제발, 제 아들은 찍지 말아주세요. 아직 너무 어려요.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듣고 동정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평소 남의 집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던 동네 반장 아주머니가 오늘은 가장 열성적이었다. 그녀는 달려와 내 손을 잡으며 혀를 찼다. 어머나, 두 모자 얼굴이 왜 이렇게 새하얘. 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아봐. 집안일은 우리랑 경찰이 알아서 할 테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아주머니, 감사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불태우려고 했어요. 우리 모자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내가 던진 의미심장한 말은 마른 지푸라기 더미에 던져진 불씨처럼 군중의 분노를 격렬하게 타오르게 했다. 사람들은 지훈과 다솜이를 더욱 심하게 욕하기 시작했다. 구급차에 올라타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뒷유리창 너머로 보았다. 한때 우리 부부의 자부심이었던 4층짜리 웅장한 집이 이제는 경찰의 노란 통제선에 둘러싸인 채 어두운 밤 속에 외롭게 서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거짓으로 가득 찼던 8년간의 결혼 생활을 묻은 무덤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하준이를 보았다. 아이는 잠결에 뒤척이며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꽉 쥐었다. 나는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 맞추며 속삭였다. 이런 모습을 보게 해서 미안해, 아들. 하지만 약속할게. 이제부터 내 하늘에는 평화만이 가득할 거야. 나는 눈을 감고 차창에 머리를 기댔다. 울퉁불퉁한 길 위를 달리는 차의 진동을 느끼며 나의 완벽한 피해자 연기는 성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입원한 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재벌 사업가가 아내와 아들을 가두고 내연녀와 함께 방화를 시도했다는 뉴스는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기자들은 특종 사진이나 단독 인터뷰를 노리며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링거를 맞으며 병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과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다. 하준이는 이 여론의 폭풍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외할머니가 데려가셨다. 병실 문이 열리고 고급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훈이 내 특허를 팔려고 했던 큰손, 최 회장이었다. 그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값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어색한 사교용 미소를 지었다. 이 팀장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듣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경호원에게 문을 닫으라고 지시하여 밖에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차단했다. 최 회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아 계산적인 어조로 목소리를 낮췄다. 박 사장 일은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습니까? 집안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일이 시끄러워져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 팀장님과 아드님에게도 손해일 뿐입니다. 그는 내 쪽으로 두툼한 봉투를 밀어놓으며 탐색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경찰 진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전기합선 사고였다고 말씀하십시오. 박 사장은 제가 잘 처리해서 감형받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의 봉투를 보고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음속에서 경멸감이 솟구쳤다. 이 돈 많은 인간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심지어 진실과 정의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링거 바늘을 팔에서 뽑았다. 피가 조금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지난주 지훈과 그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틀었다. 지훈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파일이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 사장은 자네 아내 정신감정서나 잘 챙기게. 일이 끝나면 계약금 30%를 해외 계좌로 먼저 보내주겠네. 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더듬거렸다. 당신 이걸 어디서?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한 경제 전문 기자 그룹에게 그 녹음 파일을 전송했다. 최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재산 강탈 공모 혐의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문 밖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님들, 들어오세요. 제가 공개할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한때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라고 무시했던 한 여성에 빠져나갈 길 없는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가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취조실. 창백한 백색 조명이 지훈의 초췌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의사들의 해독 치료와 신경 안정제 투여 후 그는 제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한때 위풍당당했던 대표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쇠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은 책상의 수갑으로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충혈된 눈은 희망 없는 탈출구를 찾는 듯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현우는 맞은편에 앉아 차분한 태도로 두꺼운 서류 파일을 한 장씩 넘겼다. 조용한 공간에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렸다. 처음 지훈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모든 책임을 다솜이에게 떠넘겼다. 젊은 가사도우미에게 유혹당했고 그녀가 건넨 수상한 약에 홀려 정신이 나갔었다며 자신은 정교한 꽃뱀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아꼈으며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 것은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일방향 거울 너머로 그를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연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를 위한 연민이 아니었다. 비겁하게 행동하고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런 남자에게 내 8년의 청춘을 바쳤다는 사실에 대한 연민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의 변명을 오래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태블릿 PC를 놓고 그날 밤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과 함께 지훈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내가 복구한 전자일기장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그가 매일 내 우유에 약을 탄 날짜, 용량, 나의 반응, 그리고 내가 행위 무능력자로 선고된 후의 자산은닉 계획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지훈 씨, 이 기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마 학식이 짧은 가사 도우미가 대신 써준 건 아니겠죠? 현우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자신이 직접 쓴 글자들이 이제 그 어떤 증언보다 더 날카롭게 돌아와 그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벌벌 떨었고 땀이 비오듯 쏟아져 구겨진 셔츠를 흠뻑 적셨다. 그는 이 게임에서 자신이 완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부의 정을 얕잡아 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진 것이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다. 그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사라져버린 찬란한 미래에 대한 미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다. 그의 비참한 모습은 내 기억 속 모범적인 남편의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법이 그의 죄를 심판하겠지만 양심의 가책이야말로 남은 평생 동안 감옥의 네 벽 안에서 그를 괴롭힐 것이다. 그는 탐욕과 배신이 자신의 모든 것, 가족, 커리어, 그리고 소중한 자유를 앗아갔다는 자책감 속에서 매일을 살아야 할 것이다. 대표이사의 아내와 자녀 지하실 감금 사건은 언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지훈의 무역회사는 주가가 폭락하여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은행과 사채업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의 모든 자산을 압류했다. 고급 승용차부터 그가 자랑하던 유령 토지까지 성공한 사업가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는 산더미 같은 빚과 더러운 사기 수법만이 남아 있었다. 한때 우리 부부의 자부심이었던 타운하우스는 은행의 압류 딱지로 도배되었다. 나는 멀리서 낯선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며 자산을 실사하고 빚을 갚기 위해 값비싼 가구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나가던 이웃들은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다. 그들은 우리 모자를 동정하는 만큼 지훈의 행위에 분노했다.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명예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발 아래 무참히 짓밟혔다. 지훈은 살인미수, 사기, 횡령, 자금 세탁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선고에 그는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머리는 눈에 띄게 휘어졌고 텅 빈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다솜이 역시 공범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시골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며 자비를 구하며 통곡했지만 법은 공정했고 뒤늦은 눈물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나는 법정에서 바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 기쁨보다는 이상하리만치 가벼운 안도감이 느껴졌다. 마치 수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다. 저녁 노을이 벽돌 바닥에 비쳐 우리 모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넓은 집도 기사가 딸린 차도 없지만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인 자유와 평화가 있었다. 지훈의 허상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우리 모자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다시 싹틀 것이었다.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내 개인 저축으로 지훈을 대신해 빚의 일부를 갚은 후 나와 하준이는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로운 삶은 수많은 걱정거리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 작은 집에는 늘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전에는 계산과 의심에 묻혀버렸던 소리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처럼 빵집을 열거나 자선 활동을 하며 위안을 찾지 않았다. 나는 과학자였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잊혔던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자본과 몇몇 옛 동료들의 도움으로 지혜라는 이름의 작은 연구소를 열었다. 우리는 값비싼 신약을 만드는 야심 대신 가난한 여성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산후심리 장애 및 경증, 우울증 치료를 돕는 보조 의약품 연구에 집중했다. 미친 척하며 사회와 가족에게 고립되는 기분을 맛보았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이 길을 추구할 동기를 주었다. 매일 나는 시험관과 복잡한 화학 공식에 파묻혀 지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역겨울 수 있는 진한 화학 약품 냄새가 나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냄새였다. 나는 침전물이 생기고 색이 변하는 화학 반응을 보며 마치 내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보는 듯한 평온함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지운을 원망하지도 다소미를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과거의 데이터이자 내 인생의 공식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준 값비싼 교훈이 되었다. 현우는 여전히 자주 우리 모자를 찾아왔다. 때로는 하준이에게 새 장난감을 사다 주었고 때로는 고장난 전구를 갈아주었다. 그는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연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우리 둘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래된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를, 내 영혼이 더 진실하고 소박한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일 만큼 고요해지기를. 3년 후 여름날의 햇살과 바람이 가득한 부산 해운대 해변. 나는 고운 백사장에 앉아 이제 8살이 되어 키가 크고 까무잡잡해진 하준이가 하얀 파도를 따라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냈다.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과거의 마지막 먼지를 씻어내는 듯한 익숙한 짠내를 실어왔다. 오늘 아침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다. 지훈이 어젯밤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듣자 하니 그는 감옥에서도 담배를 끊지 못했고 후회와 불안감 속에서 항상 긴장하며 살았다고 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눈물도 미소도 없었다. 그저 가슴에서 새어나오는 조용한 한숨만이 있었다. 그의 죽음은 내 인생이라는 슬픈 책의 마지막 마침표였다.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공정한 결말이었다. 나는 하준이를 불러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왜 슬퍼 보여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안 슬퍼. 그냥 화학 반응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아들. 나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가리켰다. 있잖아, 인생도 커다란 실험과 같아. 때로는 불순물을 만나기도 하고 폭발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겪기도 해. 하지만 바로 그 혹독한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찌꺼기가 걸러지고 가장 순수한 결정만 남게 되는 거야. 지우는 내 인생의 불순물이자 오차였다. 하지만 그 오차 덕분에 나는 내 행복의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자유, 아들의 미소, 그리고 내가 매일 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나는 일어나 옷에 묻은 모래를 털고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멀리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하늘 한쪽을 눈부시게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다시 동이 틀 것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의 화학 반응이 이제야 비로소 결정체를 이루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여러분, 인생은 강과 같아서 굽이치는 곳도 있고 여울이 거센 곳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평화로운 큰 바다로 흘러갑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용서와 내려놓음이야말로 영원한 치유제입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악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라는 족쇄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잿더미를 과감히 치워낼 때만이 미래의 행복한 새싹을 심을 공간이 생기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생각할 시간과 의미 있는 교훈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